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넥스트 공무원 학원에서 사회복지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영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6월 21일에 지방직 9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방직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최종 합격을 올해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험 사회복지학개론의 총평을 간단히 해보고 20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 강의는 24년 되었는데요. 광주광역시에서 시작해서 전라북도 전주 그리고 서울에서 하게 되었는데 서울에서만 19년 차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총평도 하고 해설 강의도 하는데 시험이 매년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봤을 때 어떤 해는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어떤 해는 제자들이 좀 수월해하고 그런 것을 매번 느낍니다. 이번에는 조금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피드백을 받을 때. 그래서 저도 총평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지방직 문제와 2025년에 국가직 문제가 있었죠. 그 두 개의 문제를 비교해 보면 이번 시험은 좀 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문도 그렇게 살인적으로 긴 지문도 없었고, 그리고 뭐랄까요, 약간 지엽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제 필기 노트에도 다 적시되어 있었던 것들,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록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론서에 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관심을 갖고 암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한 것이 생각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시험은 85점 정도, 한 3개 정도 틀리는 거죠. 85점 정도 맞추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문제는 신출 문제도 있고요. 약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게 설마 나오겠어? 하면서 외우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85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출제 난도와 경향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6월 21일 날 12시경으로 생각되는데 12시 조금 지나서 총평과 그 다음에 가답안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 홈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역별로 문제를 좀 보면 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실천 문제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라고 판단하는데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령 또한 3문제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합쳐도 10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나왔던 정책이 생각보다 또 줄었겠죠. 정책 문제도 한 4-5문제 나왔는데 한 5문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에서도 평가를 이야기하고 조사 파트에서도 평가를 이야기하고 행정에서도 평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평가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중복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는 제가 로스만 문제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역사회복지 문제 1문제, 그리고 행정의 문제가 1문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TQM이라고 하는 것, 총체적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을 단독으로 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자격증 시험에 매번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 시험에서 등장했습니다. 국가직의 행정 문제 생각나십니까? PDCA라고 하는 거, 우리 방침관리기획이라는 기획기법이 처음 나왔다시피 이번 지방직에도 TQM이 처음으로 단독 문제로 출제됐다. 지문으로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만 단독 문제는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념일, 무슨 날 있잖아요. 이번에 뭐 가정의 날이라든지 입양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지막 20번 문제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령의 청소년 기본법에 연령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법과 짝지어서 4개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처음 나온 패턴의 신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문제를 보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2025년에 시험 보신 분들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안타깝게 이번에 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2026년을 기약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권면 3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학습 커리큘럼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7월 7일 날 이후 그 주에 개강을 합니다. 2026년 대비로 기본 이론 강의가 개강하는데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본 그 다음 날 22일이거든요. 그래서 23일 이 주에 제가 커리큘럼 영상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여러분들이 좀 잘 관심 있게 봐주시되 제가 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론이 3가지가 있고 문제풀이가 3가지가 있어요. 투트랙으로 봤을 때 자, 이론에는 기본 이론이 있고 핵심 이론 압축이 있고 필기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는 기출 문제풀이가 있고 단원별 기출 변형 문제풀이가 있고 실전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시험 보기 전에 한 10일 전쯤에 족집게 특강을 합니다. 그것도 문제풀이죠. 이렇게 이제 커리가 크게 이렇게 아웃라인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을 쭉 보시고 초시생인 경우와 재시생인 경우 이게 커리큘럼을 타는 게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시생일 수도 있고 재시생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의 커리큘럼은 무엇일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되 기본 이론서는 한번 회독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지엽적인 것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 이론 강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강의할 때는 거의 회독을 하다시피 강의를 합니다. 같이 한번 회독합시다 하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려요. 되게 전공자 분들도 계시지만 비전공자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수년 전부터 그런 패턴으로 수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문제풀이인데요. 자, 문제풀이는 기출문제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항상 우리 학원은요, 리뷰를 합니다. 2026년 대비 들어가기 전에 2025년 리뷰를 해요. 리뷰를 하는데 한 3일 전에 했습니다. 3일 전에 했는데 통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세요. 직원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던 강의가 필기노트 강의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초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가장 많이 본 수험생의 초 단위가 100만 단위로 나오는데 그게 필기노트 강의였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빅5, 1위, 2위, 3위, 4위, 5위 이렇게 나와요. 근데 기출문제가 5위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기출문제가 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는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번째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재를 사서 혼자 푸시나 강의를 안 듣고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재지생분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강의가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기출문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기출문제 강의 저는 문제풀이 할 때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출문제풀이나 무슨 문제풀이든 저는 지문 하나하나를 곱씹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한번 들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노하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오답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전 문제는 실력 따지기거든요. 실전 문제는 기출 문제보다는 더 어려운 문제로 구성돼요. 지엽적인 내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실전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좀 마스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출 변형 문제가 있잖아요. 1월달, 2월달에 하는 건데 기출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는 게 좋죠. 오히려 그것은 강의를 도움 안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기출 변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잘 정리했다면 여러분들의 실력 점검을 기출 변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출 변형 문제 풀이를 더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거꾸로 공부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복학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수험생분들이 단권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필기노트에 단권화를 하든지 아니면 기출문제집에 단권화를 하든지 핵심요약집에다가 단권화를 하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시험 보고 나서 저한테 피드백을 해준 제자 중에 90점 이상 맞은 제자들이 되게 필기노트, 기출문제집 이 둘 중에 하나를 단권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권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한 권에 많은 것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정리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필기노트에 정리하는 분도 있어요. 기본 이론서에 단권화하기는 조금 양이 버겁거든요. 그래서 필기노트 내지는 기출문제에 거기에 단권화를 먼저 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것은 확실히 암기해버리고 단권화 노트를 꼭 만들고 하나 정하고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 내용이 제가 총평에 썼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자기 효능감을 끌어올리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거라서 이런 것 말고 학습에 필요한 세 가지의 권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커리큘럼을 잘 보고 여러분들의 맞춤형의 커리큘럼 학습을 진행해라. 이게 판단하기 힘들면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아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풀인데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라. 기출문제를 너무 안 보더라. 강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출문제 강의를 보면서 지문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분석해버려라. 그리고 기출변형 문제, 실전 문제 이런 것들도 하되 기출 변형 문제는 테스트용으로 쓰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는 여러분들 실력 따지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습을 하고 강의를 보고 그렇게 해결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단권화를 해라. 단권화는 여러분들이 하나를 정하는 거다. 필기 노트를 하든지 기출문제를 하든지 이 두 가지로 많이 해요. 되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 중에서 하나 또는 핵심 요약을 하신 분도 있긴 있어요. 국가직 이번에 합격했는데 최종 그 친구는 핵심 요약집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핵심 요약집이 거의 너덜너덜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는데 그 친구는 복제학 하나 틀렸습니다. 95점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단권화를 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총평을 마무리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제가 거의 날마다 들어가서 확인하고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답변 안 하면 제가 몸이 쑤셔서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이 제 철칙이고 이게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 글을 올려놓고 계속해서 그걸 보고 있을 건데 답변이 언제 올라오나 안 오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것도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매번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면은 바로 보이고 바로 답변을 스마트폰 할 수 있는데 그리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 꼭 올려주시고 또 학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저 거의 매일 학원에 오다시피 하거든요. 강의가 하도 많아서 거의 오다시피 하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어떤 방법으로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받길 바랍니다. 자, 2025년 시험 보신 분들, 합격 가능권에 있는 분들
지금 합격 예측 시스템에 넣었을 건데 가능권에 있는 분들은 꼭 면접 준비도 잘해서 합격하시길 바라고, 참 면접 강의를 말씀드리면 내일이 23일이잖아요. 면접 강의를 지금 온라인 촬영을 먼저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업로드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점수를 잘 맞으신 분들은 이번에는 지역별로 17개 시도 지역별로 면접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빨리 보면서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한 40강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 있게 잘 준비하시라고 제가 면접 교재에 있는 것을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면접도 잘 준비해서 꼭 최종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시험이 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2026년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직은 뭐 이렇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없지만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많이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와 작년에 1000명도 못 뽑았어요. 사회복지직에 1000명도 못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못 뽑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1000명 이상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풀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모델은 키워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쉽게 풀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기적 질문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신속한 개입, 초점적 문제 해결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시간 제한, 같이 따라다니는 단기 개입,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입니다. 모델은 이렇게 키워드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는 보지 마시고 비합리적 신념이 나오면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인지행동 모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 질문이 있다. 이거는 가족치료에서 해결 중심 모델이 되겠죠. 스티브 디쉐이저와 김인수의 해결 중심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신속한 개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느낌이 확 와야 돼요. 위기 개입 모델이죠. 위기 개입 모델. 위기 개입 모델, 신속한 개입과 초점적 문제 해결. 위기 상황이 초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세 가지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4번은 과제 중심 모델은 단기 개입이라고 그랬죠. 단기 개입이니까 시간 제한이 되겠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과제는 누가 결정한다? 클라이언트가 결정한다. 그래서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우리 연습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쉽게 찾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생태체계 모델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비합리적 신념의 수정을 강조하는 것은 인지행동 모델, 앨리스와 백이 여기에 들어가죠. 기적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바를 파악한다. 이건 가족치료 모델이니까 클라이언트가 가족이 되겠죠. 그래서 기적 상황을 상상해서 그것을 해결 방안으로 잡고 그것을 개입 방향으로 삼아서 치료하는 것이 해결 중심 모델입니다. 신속한 개입이나 초점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것은 위기 개입 모델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프로그램 평가 나왔다고 그랬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1번 보고 답을 체킹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폐 가치로 환산, 여기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 달성 여부,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자, 제가 지금 밑줄 친 것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비용 편익 분석이라 있었죠. 이 편익은 그렇죠. 프로그램의 성과를 뭐 하는 거다?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을 비교해 드렸는데
비용은 화폐적 단위예요. 편익도 화폐 가치로 환산한대요. 그래서 이것은 동등한 가치로 비교하는 거다. 동등한 가치 기준, 동등한 가치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성 분석이 되는 겁니다. 비용이 들어가면 효율성 분석이니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답이 1번이겠네요. 자, 이건 뭘까요? 성과를 달성할 때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보는 거. 비용이 들어가면 효율성 평가라고 말씀드렸죠. 효율성 평가입니다. 탈락.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에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이것이 효과성 평가라고 하죠. 효과성 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를 보는 거니까 형성 평가 탈락.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하겠죠.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어?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거니까 종결 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과정평가라고 합니다. 과정평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행이 있죠. 이게 실행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실행 모니터링이라고도 합니다. 실행 모니터링이라고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과정평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과평가는 아니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형성평가는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형성평가는 과정 중에 하는 거예요. Formative Evaluation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중간에 평가하되 이 프로그램을 포맷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그렇죠.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평가하는 게 형성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 현물급여와 비교할 때 현금급여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현금급여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 자기결정권 보장. 그 다음에 오남용 예방. 그 다음에 낙인감이 적다. 제가 그랬죠. 돈을 들이면, 수급자에게 돈을 들이면 그게 오용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여기가 틀렸죠. 수급자의 급여 오남용 예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남용 가능성이 높죠.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남용 가능성이 높으니까 목표 효율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목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치적 선호도도 낮아진다라고 했어요. 정치적 선호도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것은 단점이 되는 겁니다. 현금급의 단점이다. 자, 급여 전달 과정에서 계좌이체 방법을 할 거 아닙니까? 현금이니까.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운영 효율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운영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수급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네, 현금 받아서 자기가 결정해서 쓰는 거니까. 따라서 이것을 소비자 주권주의라고 그랬죠. 소비자 주권주의 차원에서 유리하다.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급여를 소비할 때 낙인감이 적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낙인감이 적으니까 물품을 전달하는 거, 이렇게 현물이잖아요. 현물 같은 경우는 낙인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프리랜드와 애프트가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중에서 사회복지가 조금 더 광의적 의미가 있다. 이게 광의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제 밑줄을 쳐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다 앞에는 사회복지, 뒤에는 사회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 그 다음에 개별적, 그 다음에 거시적 방법, 미시적 방법, 실천적 측면, 이념적 측면, 바람직한 사회건설, 바람직한 인간화. 자, 하나가 어긋났죠 지금. 어디가 어긋났냐면 잘 보세요. 이게 거시래요. 근데 실천이잖아요. 말이 안 맞아요. 실천은 미시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시라고 하면 제도나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도나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거시고, 그다음 우리가 보통 미시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요. 실천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답이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사회사업, 소셜워크보다 소셜 웰페어가 더 광의적 의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뭘 써야 되냐? 이념적. 자, 여기다 뭘 써야 되죠? 네, 실천적이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소셜워크라고 되어 있죠? 앞에 케이스가 들어가면 뭐예요? 개별 사회 사업이잖아요. 개인 대상. 앞에 그룹이 들어가면 집단 사회 사업이잖아요. 그럼 집단 대상이잖아요. 이게 다 실천이잖아요. 우리가 실천의 3대 방법론은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CO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복지 대상. 이건 대상의 문제인데 전체적이다. 동의어가 뭐냐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란 말도 쓰기도 하고요. 여기는 개별적이다라고 했죠. 사회사업의 대상은 개별적이 됩니다. 이 개별적이 바로 바람직한 인간화와 연관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사회사업이라면 사회, 즉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사회복지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앞에는 사회가 있고 뒤에는 인간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 설명했죠? 오케이. 답은 3번입니다.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이런 비교 문제가 인사혁신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깔리는 것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거든요. 되게 가로넣기 이런 것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뭐 지문에서 사회복지는 어쩌고 저쩌고 사회사업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문 하나 정도 다른 거랑 믹스해서 하나 정도 나왔는데 단독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이론에서 도표로 정리해 드린 게 있는데 그걸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5번 들어갑니다. 로마니신이 제시한 산업화 이후의 사회복지의 변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이다. 로마니신의 패러다임의 변화도 시험에 앞에 있는 사회복지 사회사업보다는 더 잘 나왔죠. 기출문제 보면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계속 보시라 한 거예요. 자, 앞에가 과거고 뒤에가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가 과거고 뒤에가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뭐에서 뭐로 그랬으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되겠죠. 앞에는 보편성, 특수성 틀렸습니다. 이렇게 와야 되고요. 공공지원에서 민간지원 틀렸습니다. 이렇게 와야 돼요. 민간지원에서 공공지원으로. 여기는 지문이 틀렸어요. 최고가 아니라 당연히 최저죠. 최저 수준에서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 예전에는 개인에게 문제 원인이 있다라고 봤거든요. 최근에는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에 과거에는 개인 변화, 지금은 사회 개혁으로. 이게 맞겠죠, 여러분.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발성에서 공공성으로, 이것도 알아놓으시고요. 이해됐죠? 오케이. 우리가 보통 시혜, 그러면 자선이라거든요. 앞에는 자선에서 뒤에는 권리, 시민권으로. 좌선에서 시민권으로. 이 자발성, 공공성이 이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민간지원에서 공공지원. 이게 바로 민간지원, 이게 공공지원이에요. 이렇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는 시혜, 뒤에는 권리성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우리 시험에 자녀적, 제도적도 나왔거든요. 윌리엄스 길러버가 말했던 자녀적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 하신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답은 4번.
되게 1번부터 10번까지가 전반부였는데 두 장이잖아요, 시험지가. 근데 전반부는 좀 쉬웠어요. 후반부에서 조금 지엽적인 게 나왔고 지금 우리 전반부 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6번은 서구 사회복지 역사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다 보면 외국의 역사입니다. 외국의 역사 문제 한 문제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첫 번째는 베버리지 보고서의 베버리지, 인봉한 운동, 비스마르크 독일이죠. 자선조직협회가 나왔습니다. 자, 베버리지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목표를 국민 최저선 달성에 두었다. 이것을 우리가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하죠. 이것을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자, 베버리지 보고서가 국민 최저선 달성에 그 사회보장의 목표를 뒀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도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을 하되 국민 최저선의 달성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프로그램, 사회보험, 공공부조, 완전고용, 아동수당, 그 다음에 우리가 포괄적 건강 및 재활 서비스, NHS라고 하는 거, 어떻게 외워요? 사공 완전화제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러한 5가지 프로그램도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누가 제공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인봉한 운동은 박애 정신을 실천하는 빈민 계층이 주도하여, 이거 틀린지 아시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2번 체크하셨을 것 같은데, 인봉한 운동은 대학 교수들하고 대학생이 주도를 했잖아요. 지식층이에요. 지식층의 주도였어요. 지식층의 주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제가 끊었잖아요. 이 앞에가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식층, 대학 교수, 대학생 이런 분들이 주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박애 정신이 있잖아요. 박애 정신은 우회 방문원들이 생각나서 COS로 연결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인봉한 운동은요, 민주주의 이가 가거든요. 인봉한 운동은 민주주의 이념과 연관성이 있어요.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게 뭐죠? 평등이잖아요. 그래서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인봉한 운동이 평등을 더 지향했습니까? CO했습니까? 당연히 인봉한 운동이죠. 인봉한 운동이 평등을 지향하면서 빈민의 생활 개선, 교육 이런 것을 위해 노력했다. 이 뒷부분은 맞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끊고 앞에는 틀렸고 뒤에는 맞았어요. 답이 2번이겠죠. 비스마르크는 19세기 독일에서, 그러면 1800년대잖아요. 사회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회유책으로 시작 사회보험을 도입했다. 이게 당근 정책이었잖아요. 이게 당근 정책이었죠. 유명한 채찍과 당근이요. 자, 사회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사회주의자 진화법이죠. 사회주의자 진화법. 사회주의자 진압법. 사회주의자 진화법은 1878년입니다. 이것도 19세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 채찍입니다. 채찍. 채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당근 유명하죠.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3대 사회보험 말씀해 보세요. 시작. 질병보험, 그 다음 노동재해보험, 그 다음에 폐질, 노령, 연금. 이렇게 3가지잖아요. 그래서 앞에가 우리로 말하면 건강보험, 여기는 산재보험, 여기는 국민연금, 연금제도입니다. 이렇게 3가지다. 이게 뭐죠? 네, 세계 최초죠.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시작 독일의 질병보험법이다. 자, 연도하세요. 1884입니다. 1883, 1884, 1889. 다 몇 세기죠? 19세기입니다. 이것도 19세기. 이것도 19세기. 그래서 19세기 독일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됐죠?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선조직협회는 자격이 있는 빈민, deserving poor, 자격이 없는 빈민, undeserving poor를 엄격하게 구분했죠.
그래서 디서빙 푸어만 도와줬다. 생각나세요? 이게 뭐죠? 사회 진화론의 영향입니다. 사회 진화론의 영향입니다.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 뭐다? COS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영어도 말했어요. 디서빙 푸어와 언디서빙 푸어로 나누어서 디서빙 푸어만, 가치 있는 빈민만 도와줬다. 이게 자격이 있는 빈민이다.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지문 하나하나를 곱씹어야 돼요. 우리가 2번이 틀렸다는 것은 웬만한 수험생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공부했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지문을 어떻게 나중에 바꾸어서 출제할지 몰라요.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다른 지문들도 잘 정리하셔야 된다. 7번입니다. 이거는 좀 쉽게 출제하셨던데 정책 과정이거든요.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예전에 그 인사혁신처가 내지 않고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출제할 때 많이 냈던 스타일인데요. 인사혁신처 문제, 공개된 문제에서는 처음 나온 겁니다. 당연히 어젠다가 먼저 형성이 되겠죠. 정책 의제가 먼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정책이 결정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집행을 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하겠죠. 이 순서가 라, 가, 다, 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자, 정책 의제가 뭐냐? 어젠다거든요. 이 정책 어젠다라고 하는데 이 어젠다 형성 과정이 있어요. 이 어젠다 형성 과정은 문제를 이슈화한 공공 정부,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첫 번째 문제를 인식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화가 되고요. 이게 사회 이슈가 됩니다. 사회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공의제입니다. 퍼블릭 어젠다, 공공의제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정부의제, 공공의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되겠다 하면서 정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책의제라 하죠. 이것의 동의어가 정책의제입니다. 그래서 정책의제 형성 과정은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아이스톤 모형인데요. 시작! 문제인식, 이슈화, 공공의제, 그 다음에 정책의제, 정부의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자, 됐고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8번 들어가겠습니다. 8번은 쉽죠? 공공부조의 원칙에 대한 건데 1번 보충성, 2번 국가책임, 3번 최저생활보장, 네 번째가 타급여 우선입니다. 타급여 우선이라는 것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 국기법 말고요. 이거 국기법이잖아요.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노트에 놓으시고 최저생활 원칙인데 정확히 말하면 최저생활 보장이죠. 최저생활 보장. 자, 최저생활 보장과 and 자립 지원입니다. 자립 지원. 이 두 가지가 공공부조의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공부조의 목적이다. 이 녀석은요, 면접 때도 나옵니다. 공공부조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국가 책임은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되고요. 이 보충성은 소득이나 재산이나 근로능력 이런 거 다 먼저 따지고 거기에서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보충해 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공공부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전제 조건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 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그 모든 자원이 뭐냐? 소득과 재산과 그 다음에 근로능력 이런 것들을 다 따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소득과 재산과 근로능력 이런 것들. 더 나아간다면 부양의무자 기준도 보겠죠. 자,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제도를 통해서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지원한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충성의 원칙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보충성의 원칙에서 시험에 나온 게 있죠. 이것 말고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 있는 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자산조사다. 자산조사. 자, 자산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보충해 준 게 얼마가 필요할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충해 주기 위해서 자산조사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거니까. 두 번째가 빈곤의 함정이죠. 두 번째가 빈곤의 함정. 이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과 관련이 있다. 그게 바로 보충성의 원칙이다. 빈곤의 함정은 왜 그렇죠? 보충해 주면 빈곤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보충해 주니까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버티 트랩, 빈곤의 덫에 걸려서 빈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충성의 원칙은 자산조사와도 관련성이 있고 빈곤의 함정과도 관련이 있다. 이것까지 알아놓으셔야 돼요. 알았죠? 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출 파트 문제인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률상 대상자의 연령 기준이 바르게 짝져지지 않은 것은입니다. 소년법상의 소년은 19세 미만이에요.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이건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다. 여러분 이 청소년 보호법이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19금 생각하시면 된다. 19금.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니까 19금을 생각하셔라. 그래서 이게 아니라 19세 미만. 여기 똑같아요. 소년법하고 19세 미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답은 4번이 답이 된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연령이 나왔으니까 몇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년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이 나왔는데 한부모 가족지원법이 있어요. 한부모 가족지원법이 있어요. 한부모 가족지원법은 연령이 3개거든요. 여기에 한 부모니까 아동이 들어가겠죠. 아동은 18세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동이 취약 중이잖아요. 이 아동이 취약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화살표로. 그 다음에 청소년 한부모가 있어요. 청소년 한부모가 있어요. 24세 이하입니다. 24세 이하. 한부모 가족 지원법 C자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는 아동이 18세 미만이야. 근데 취약 중일 때는 22세 미만이구나.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야. 이렇게 해서 하나 적어 놓으시죠. 이거는 1급 시험에 가로넣기 3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방직에서 이 청소년이 유독 잘 나와요. 제가 족집게 특강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동복지하고 청소년복지가 지방직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뒤에 또 나와요. 청소년은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족집게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잘 나오는 법이 이거예요. 청소년 복지지원법이에요.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잘 나오는데 청소년 복지지원법에도 청소년의 연령이 있어요. 청소년 연령은 청소년 기본법의 연령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9세 이상 땡땡 9세 이상 24세 이하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해됐죠?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발급의 나이는 다르다. 청소년증 발급의 나이는 9세 이상 18세 이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발급 이렇게 하나 더 적어 놓으시죠. 되셨죠? 네, 답은 4번입니다. 10번 들어갑니다. 로스만. 자, 로스만의 지사계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사계라고 해요. 이거를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약자 지사계.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자, 제가 연습했던 거 많이 나왔는데 첫 번째 키워드 옹호자,
두 번째 키워드 자발성과 지도력 강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업 성취 중심의 목표. 네 번째는 자조와 참여가 나왔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옹호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사행이죠. 사회행동 모델. 사행은 옹호자, 행동가, 선동가, 협상가 이런 역할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먼저 볼게요. 과정보다는 과업 성취 중심의 목표를 추구한다. 우리가 여기서 과업은 문제 해결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과업은 문제 해결이라고 그랬어요. 과정이 중요한 것보다는 문제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추구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사계다. 사회계획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과정 중심 목표 지향은 뭐예요? 이건 지사계입니다.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지사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억과 디귿을 먼저 한 이유가 있죠. 요 녀석이 틀렸거든요. 자, 니은을 보시면 지역사회의 자발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지도력의 강화가 있다. 이 지도력은 제가 그랬죠. 토착적 지도자 개발. 토착적 지도자 개발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발성이 뭐겠어요? 여기 있잖아요. 자조 여기 있는데 여기다 써드릴게요.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조,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 또는 자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과 연관성 있는 지문이 바로 이거죠. 리을이죠. 읽어주세요. 시작. 지역 주민의 자조와 광범위한 참여를 장려한다. 자조와 참여는 우리 시험에 엄청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해되셨죠? 지역사회복지에서 로스만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로스만이 압도적 1위였거든요. 지역사회복지 파트에서는. 그래서 로스만의 지사계, 사계, 사행을 엄청 연습했습니다. 실전 문제풀이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족집게 특강에서도 하고 했습니다. 11번입니다. 생태도입니다. 사정도구에서 생태도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생태도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생태도의 키워드는 환경 속 인간이니까 생태체계가요. 그 다음에 자원, 그 다음에 주변 체계, 하나만 더, 외부 체계. 이런 거의 키워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만 알아도 이걸 문제 풀었는데 형광펜 준비. 자, 여기 보면 여러 세대의 걸친이 나와요. 여기 밑줄, 그 다음에 여기 환경 밑줄, 여기 환경 자원 밑줄. 자, 그 다음에 여기 생애 사건의 밑줄. 죄송합니다. 눌러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답이 보입니까? 네, 이거죠. 니은과 디귿이 답이다. 니은과 디귿이 생태도예요. 클라이언트의 가족 및 환경 체계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다. 여러분, 이 클라이언트의 가족 환경 체계, 그래서 환경 속 클라이언트가 되죠. 환경 속 클라이언트가 돼요. 그래서 생태 체계적 관점이 되죠. 생태 체계적 관점의 사정 도구가 뭐다? 생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족과 외부 환경 간 자원 교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입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유용한 거죠.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고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가계도죠. 모레이 보에는 가계도를 그릴 때 3세대 이상 그려라 라고 했어요.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관계 양상을 분석할 수 있거든요. 가계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애 사건이 키워드라. 생애 사건이 클라이언트 현재 문제에 미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이 클라이언트를 청소년이라 합시다. 이 청소년이 한 15살 정도 먹었는데 그러면 15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 생애 사건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현재 문제에 미친 영향력도 알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생활력 도표입니다. 생활력 도표입니다. 말 그대로 도표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에 의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것을 도표 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을 연대기적 기록으로 쓰죠. 연대기적 기록으로 씁니다.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그래서 왼쪽에는 연도가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대기적 기록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기억은 가계도, 리을은 생활력 도표입니다. 자, 이제 1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법령상 신체적 장애 중에 외부 신체 기능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입니다. 제가 이거 수업할 때 뇌병변하고 뇌전증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라고 했어요. 둘 다 뇌지만 하나는 외부고 하나는 내부예요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선지를 보니까 다 2개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소거법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풀었을 것 같은데, 자, 지체장애는 당연히 외부죠. 지체장애는 당연히 외부고 호흡기니까 이건 당연히 내부가 되죠. 내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뇌병변이 있어요. 제가 물리치료를 했다 그랬잖아요. 16년 동안. 저는 중풍 환자들을 한 6년, 7년 운동치료했거든요. 그분들이 다 뇌병변 장애예요. 중풍 환자분들이. 그래서 뇌병변 장애에 뇌졸중, 뇌출혈, 뇌성마비 이런 환자분들이 다 뇌병변 장애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보면 대개 반신마비나 사지마비예요. 반신마비나 사지마비라고요. 그럼 뭐예요? 외부지. 한쪽을 못 쓰거나 사지를 다 못 쓰면 외부잖아. 그래서 이것은 외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뇌전증은 예전에 간질장애죠. 구간질장애, 간질장애. 이건 외부로 잘, 그렇죠. 내부로 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내부 기능의 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그러면 외부 이거, 외부 이거. 2가지 디귿 리을은 내부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쓴 김에 정신적 장애 3가지 있는 거 아시죠? 정신적 장애 3가지를 고르는 것도 나왔었거든요. 정신적 장애 3가지는 시작. 자폐 장애, 그 다음에 지적 장애, 그 다음에 정신 장애. 이렇게 해서 3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신장애 안에 그렇죠. 양극성 장애, 그 다음에 조현병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적 장애는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됐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들어갈게요. 13번 문제는 조사 파트인데 측정의 신뢰도입니다. 제가 신뢰도 문제, 타당도 문제 많이 풀어드렸는데 신뢰도는 일관성, 타당도는 정확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일관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키워드. 그 다음에 2번 지문은요.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것도 지문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자, 여기 보면 무작위적 오류가 나오죠. 여기 밑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호성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 밑줄. 그 다음에 크론바흐 알파 값이 나오죠. 독일의 통계학자 크론바흐 알파 값. 자, 첫 번째, 신뢰도는 측정 값들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한 번 측정하고 다음에 측정했을 때 일관된 결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했어요. 측정에 무작위적 오류가 있다. 이 무작위적 오류의 동의어가 비체계적 오류입니다. 비체계적 오류입니다. 비체계적 오류, 동의어입니다. 이것이 적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문지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무작위적으로 막 찍었어요. 그러면 다른 응답자들하고 답이 어떻게 나와요? 다 다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꼼꼼하게 읽고 체크한 사람들이 대개 4번, 5번에 많이 나왔는데 무작위적으로 막 찍은 사람들은 그게 1번, 2번도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응답이 어떻게 돼요? 갈려버리죠. 그러면 이건 신뢰도를 뚝 떨어뜨려요. 그래서 무작위적 오류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녀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맞아요. 이게 적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 문항을 분명하게 작성해야 돼요. 모호성이 많으면 안 돼요. 모호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무작위적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호성을 줄이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자, 여기다 쓰세요. 모호성이 많잖아요. 문항에 모호성이 많다라고 한다면 무작위적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무작위적 오류가 생긴다. 무작위적 오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 문항을 작성할 때는 분명하게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게 작성해야 신뢰도에 좋습니다. 그럼 답이 4번이라는 건데 검사 재검사법에서는 크롬바 알파 값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한다. 크롬바 알파 값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적 일관성 방법이다. 내적 일관성 방법이다. 동의어는 문항 내적 합치도다. 문항 내적 합치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다. 검사 재검사법 아니에요. 검사 재검사법은 검사하고 다시 재검사해서 이 두 가지의 상관계수를 보는 거죠. 그걸 안정성 계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검사 재검사법은. 그래서 이 크롬바 알파 값 이거는 내적 일관성 방법, 문항 내적 합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신뢰도 문제치고는 쉽게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스위스가 제시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총체적 품질 관리 Total Quality Management 일명 TQM이라 합니다. TQM. TQM은 조직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원리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여러분 이 TQM은 품질 쪽이 중심이에요. 퀄리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품질 결정을 누가 하느냐 제가 많이 말했었죠. 고객이 한다. 이건 고객 중심주의라서 이건 고객이 하는 거야. 서비스의 질은 전문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한다. 즉 클라이언트가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품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계속해서 리콜이 들어가요. 그럼 이거는 망한 겁니다. 맞죠? 품질의 변이성, 서비스의 변이성이 크면 안 돼요. 이 변이성을 줄여야 되거든요. 변이성이 크면 클수록 고품질 서비스를 산출하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의 변이성이 작아야 돼요. 서비스의 변이성이 적을수록 그래야 되겠죠. 서비스의 변이성이 적을수록 고품질 서비스를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비스의 변이, 제가 아까 자동차로 리콜을 말했잖아요. 근데 서비스의 품질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소리예요. 변이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변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많으면 안 돼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변이성이 클수록 고품질 서비스를 산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변이성이 거의 없어야 돼요. 적을수록 고품질 서비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 탈락. 디귿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품질 서비스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조직 내 팀의 협력 활동에 따른 결과이다. 네, 이게 맞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 하나 맞는데 한 사람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팀, 조직원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여기서 협력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협력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분업화돼 있잖아요. 분업화돼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고품질의 자동차가 나오는 것이지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나요? 아니죠. 자동차 부품 각각에 대한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다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완성품, 제대로 된 완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내 팀의 협력 활동이 아주 중요하다. 고품질 서비스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뿐만 아니라 총체적 품질 관리의 주요 기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나 이론 강의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15번 들어갑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이거 나왔었던 거잖아요. 이건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제가 수련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 수련관, 수련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있는 그렇죠. 청소년 수련 시설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답은 2번이고 청소년 복지시설의 암기법은 자, 치, 회, 심입니다. 자, 첫 번째 청소년 쉼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소년 자립지원관 나왔어요.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이 회자가 빠졌죠.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입니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까지 들어가면 다 나온 겁니다. 청소년 복지시설은 자치회심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수련관, 수련원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자, 16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왔어요. 확률 표집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외워요? 단, 층, 집, 계, 확률입니다. 단, 층, 집, 계, 확률입니다. 나머지 비확률 이렇게 외우자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비확률이다. 자, 단순 무작위가 있다. 단순 무작위 표집이 확률 표집, 층합 표집이 확률 표집, 집락 표집이 확률 표집, 개통 표집이 확률 표집이다. 이 확률 표집은 무작위로 뽑는 것이다. 랜덤으로 뽑는 것이다. 비확률 표집은 인위적으로 뽑는 것이다. 이렇게 특징을 잡아드렸죠. 동의어 들어갑니다. 층합 표집의 동의어는 유층 표집이에요. 집락 표집의 동의어는 군집 표집이에요. 개통 표집의 동의어는 체계적 표집이에요. 공교롭게도 이게 다 들어갑니다. 보세요. 층, 집, 계 다 들어가요. 그래서 단층 집계 확률만 외우면 게임 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답은 1번입니다. 유의 표집, 눈덩이 표집, 편의 표집 모두 다 비확률 표집입니다. 모두 다 비확률 표집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단층 집계 확률 외우십시오. 반드시. 이런 스타일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였느냐? 확률 표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었어요. 답이 할당 표집이었어요. 그것도 이어 단층 집계 확률 외우면 끝나는 거죠. 뭐. 되셨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헌법 34조 내용입니다. 저는 헌법 34조 내용을 실전 문제풀이 여기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1항부터 6항까지 있다. 체계적으로 정리도 해드렸습니다. 우리 시험에 헌법 34조가 잘 등장하지 않았어요. 지문에는 나온 적이 있죠. 박스형 지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단독 문제로 거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소개해드렸는데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헌법,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제34조에는 이게 사회권적 기본권의 규정이에요. 사회권적 기본권의 규정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바로 1항에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게 2항에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이전에 여기에 사용자가 들어갔잖아요. 사용자는 이렇게요. 사용자 아니에요. 국가는. 그 다음에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이게 4항입니다. 이게 4항. 이해됐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헌법 34조에는 국가가 나오지 지방자치단체 이런 거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지문은 없는 거예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 책임을 진다. 이런 거 없어요. 출제위원이 만드신 거예요. 답이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3항은 뭐냐? 3항은 여자의 복지입니다. 3항은 여자의 복지라고 돼 있어요. 헌법에는 여자의 복지, 여성 복지를 이야기하죠. 3항 이렇게 써야 되겠죠? 3항. 그 다음에 4항 됐고 5항. 5항은 신체장애자,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자라고 쓸게요.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 대한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6항은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간단하게 써드린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 앞에 국가가 다 주어예요. 국가는 이렇게 들어가고 국가는 이렇게 들어가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헌법 34조는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지문은 출제위원이 만드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34조에 안 나옵니다. 되셨나요? 네. 18번 들어갑니다. 조선시대에 운영된 빈민구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출문제 보면은 고려시대 제도 아닌 거 나온 적이 있거든요. 고려시대 제도 아닌 거 나온 적이 있어요. 고려시대 제도 아닌 거. 사창. 이게 답이었잖아요. 이제 출제운이 조선시대를 들어갔어요. 조선시대에 운영된 빈민구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상평창, 해민서, 활인서 맞고요. 제위보. 제위보가 아니에요. 답은 2번. 제위보는 고려. 여러분들이 한국 사시잖아요. 거기에 배우실 것 같은데 고려시대의 광종. 광종 때 설치한 거예요. 광종 때 설치해서 공양왕까지 쭉 이게 유지되었던 제도거든요. 그래서 제위보. 이 위자가 위태할 위자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되게 빈민이라든지 이재민들을 도와주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뭐 기금을 마련해서 이런 분들에게 이제 조금 돈을 빌려드리고 그다음에 그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로 빈민도 돕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도 질병에 대한 그 구휼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제위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제위보는 고려시대 거구나. 상평창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온 거예요. 조선시대도 상평창이 있었습니다. 해민서 많이 들어보셨죠? 활인서, 사람을 살 활자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렇습니다. 환자구휼기관입니다. 환자구휼기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해민서는 처음에 해민국부터 시작해요. 해민국에서 해민서로. 그럼 이게 나중에 전이감에 병합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해민국이든 해민서든 조선시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답은 2번입니다. 이전에는 고려시대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창. 사창은 조선시대. 사창 조선시대 민영의창제도라고 하죠. 민영의창제도. 민간이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사창제입니다. 자, 정리가 됐고 답은 2번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9번 문제는 핑커스 미난의 사회복지 실천 구성 요소 옳지 않은 거 사체계를 이야기한 문제인데요. 이거 족집게 특강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체계요. 첫 번째 변화 매개 체계 밑줄, 두 번째 클라이언트 체계 밑줄, 세 번째 표적 체계 밑줄, 마지막 행동 체계 밑줄, 사체계 깔렸습니다. 자, 사회복지사도 변화 매개 체계지만 이분이 소속된 기관도 뭐예요? 변화 매개 체계에 들어간다 그랬죠. 이건 픽스 하나 있어요. 픽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 패스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여기가 중요한 거죠.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그럼 변화 대상이잖아요.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은 변화 대상. 이 변화 대상이 뭐다? 표적 체계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행동 체계. 행동 체계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였죠? 공동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협력한다는 거잖아요. 상호작용한다는 거잖아요. 협력하거나 상호작용하니까 공동이란 말을 썼겠죠. 사회복지사의 활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작. 공동으로 노력하는 사람과 기관이다. 제가 행동체계를 두 자로 자원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원이다 라고 말했어요. 많은 자원들이 있잖아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랑 같이 협력, 상호작용, 공동으로 일한다. 이게 다 자원이 아닙니까? 행동체계가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겠죠.
클라이언트 체계는 잠재적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모든 지역 주민이 다 아니고요. 모든 지역 주민이 다 클라이언트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클라이언트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 기관의 내방에서 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요청한 사람은 클라이언트가 된다. 계약을 맺은 사람. 계약을 맺은 사람도 클라이언트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비스로부터 서비스로부터 편익이 기대되는 사람. 서비스로부터 편익이 기대되는 사람. 편익이 기대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핑커스와 미나는 클라이언트라고 했다. 이해되셨죠? 잠재적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모든 지역 주민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지역 주민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특정 체계라고 해요. 특정 체계. 정해졌다고요. 특정 체계.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 계약을 맺은 사람, 서비스로부터 편익이 기대되는 사람, 이런 것들로 특정화됐어요. 그게 바로 클라이언트 체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이런 기념일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이제까지. 근데 이게 나왔으니 이제 관심을 가지시겠네요. 사회복지 관련 기념일과 그 근거 법률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입양의 날이 있습니다. 당연히 입양특례법에 있겠죠. 가정의 날이 있습니다. 당연히 건강가정기본법에 있겠죠. 청소년의 날은 없어요. 이것은 없다라고 쓰면 돼요. 법 규정에 없어요. 세계 청소년의 날이란 건 있어요. 유엔이 정한 건데 세계 청소년의 날이란 건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 법에 청소년의 날은 없어요. 청소년 기본법에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의 달이 있어요. 청소년의 달은 5월이야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근데 청소년의 날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없는 것이니 탈락이다. 기역과 니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런데 입양특례법이 최근에 전면 개정돼서 2025년 7월 19일로 기억되는데 7월 정도만 아시면 돼요. 2025년 7월 시행의 법이 있어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이것으로 이관됐어요. 입양특례법이란 말 자체가 없어졌어요. 입양특례법이란 말이 2025년 7월 19일로 기억되는데 7월 19일자로 이 법으로 바뀌어요. 시행이 이때 되거든요. 7월 19일 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입양특례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낼 때는 이것을 수정해서 넣을 거예요. 이 부분을 수정해서 넣을 겁니다.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됐다. 이것도 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기억과 니은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학원에서 저한테 해설도 요청할 것 같은데 그 해설을 만약에 요청한다면 제가 해설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은 이미 다 달아놨는데 제가 이제 금방 쭉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아마 그 해설 내용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지면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기 해설에 있는 내용을 다 하나씩 읽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지면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했고요. 20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또 신출 문제도 있고 좀 생소한 패턴의 문제가 후반부에 많았죠. 전반부는 조금 쉽게 좀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85점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최근에 제자들한테 연락 온 거에 비한 온 거를 보면 95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뭐랄까 그 평소에는 점수가 좀 안 나왔던 친구들도 오프라인에서 친구들도 80점 맞았어요 교수님 이렇게 연락한 친구도 있고 85점 맞았어요 교수님 이렇게 연락한 제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험은 조금 수월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꿈을 조금 속히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 점수가 안 나왔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잠깐 동안의 휴식기를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개강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초심을 잊지 마시고 네, 한번 실패한 사람도 초심은 있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초심이 있겠고 그래서 그 초심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은 또 면접 준비 잘 하셔서 2025년에 꼭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최종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함께 기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